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똥고기 문화에서 개발자가 살아남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특성상 모든 남성이 군대를 다녀오다 보니까 이상한 군대 똥고기 문화랑 회사 문화가 이상하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절대 수평적이기 힘든 구조 속에서 개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수평적이라고 하는 회사들 보면 표면적으로는 수평적인 것처럼 행동을 하긴 하는데, 보면 예를 들면 뭐 스티브님, 잡스님, 뭐 아니면은 뭐 마이클님 뭐 이러면서 각자 뭐 외국식 호칭을 막 써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오글거리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회사에 우리 그 졸업생들이 가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안 그런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좋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 저는 좀 오글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평적이냐 수직적이냐가 호칭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정말 오히려 좀 중국 기업 중에 동아시아에서는 옛날부터 뭐 나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공경을 한다든지 뭐 이런 문화가 이렇게 퍼져 있었고, 그래서 상하 관계가 되게 명확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제 서양 문화는 상하 관계가 되게 명확하지 않은 그러니까 개인주의자들이 자기 자신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뭐 이렇게 의견에 있어서 각자의 의견이 되게 중요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각자의 의견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되게 유명한 누가 그랬다더라, 아니면 서울대 출신의 어떤 사람이 누가 그랬다더라, 아니면 되게 유명한 대기업 출신의 어떤 개발자가 그런 얘기를 하셨다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경우 되게 많은데, 사실 누구나 그런 생각은 할 수 있거든요.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 의견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면 좀 나댄다든지 회사에서 눈밖에 난다든지 좀 집단주의적 사고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아주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라고 하는 호칭이 나를 대표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나의 나라, 나의 조국이 아니고 우리나라라고 표현을 한다든지, 이런 집단주의적 사고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저처럼 이제 개인의 개성을 되게 존중하는 개인주의자들은 굉장히 피로도가 높았어요. 예전부터. 근데 그런 사람들이랑 트러블이 좀 있었고, 이상하게 좀 약간 군대 생활하듯이 기숙사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선배들도 많이 봤었고, 그리고 선배들조차도 대학교 때도 별로 도움도 안 되는 주제에 나보다 코딩도 못했거든, 그런 선배들이. 근데 이제 선배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 또는 이제 개인주의자들 입장에서는 근데 좀 멍청한 사람들 보면 개인주의자랑 이기주의자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서 좀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개인주의자는 개인 단위로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개성을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반대로 이기적인 사람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자기 자신의 이득만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집단주의적인 사람 또는 우리가 중요한 사람들은 굉장히 이런 군대에서 전 굉장히 군대 가서 많이 아파서 온 케이스거든요. 한 달 갔다 오는데도 정말 몸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 왔는데 20kg 가까이 빠져서 왔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정말 잠도 못 자고 정말 힘들게 그 훈련소 생활을 한 달 했는데도 그 정도였는데, 왜 그런 스트레스가 되게 많았냐면 되게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훈련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다 보면 말이 길어지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할게요. 대표적으로 뭐 전우조라든지 탈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끼리 똥을 싸는데도 감시를 해야 되는 그런 구조들이 되게 별로였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2년 가까이, 그러니까 첫 한 달까지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 위 상사한테 개기면은 감옥에 가두는 그런 어떤 비합리적인 구도 속에 강제로 가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 순응하고 복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물며 인간이라는 게 스톡홀름 신드롬이라 그러나, 어떤 범죄자한테 감정이입해가지고 나중에 범죄자를 도와주는, 인질이 도와주는 그런 구도를 보여주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심리라는 게 절대 단순하지 않고 굉장히 복합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잠깐 범죄자한테도 감정이입하는데 그 정도인데, 막 2년 3년 고생하고 그렇게 군대 생활 하신 분들은 얼마나 더 그런 게 되게 강하겠어요. 특히나 나이가 어릴 때 세뇌당하는 게 더 중요한데, 주로 20대 초반에 가다 보니까 그런 세뇌 효과가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일부러 그렇게 해요. 같은 고요를, 그러니까 사이비나 정말 많은 심리학, 집단 심리학 쪽에서 많이 활용하는 것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이비들도 되게 잘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이비가 아니고 일반 종교들만 봐도 자신들의 믿음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찬송가, 노래, 그리고 말하기, 그리고 책까지, 성경까지도 다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신앙심을 더 돈독하게 만들고 모임도 같이 하고 같은 모임을 가진 사람들끼리 동호회처럼 이렇게 작은 소수 모임을 하면서 더 믿음을 더 충직하게 하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좋게 풀렸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나쁘게 풀린 경우, 악용될 경우에는 이런 그 사회 전반적으로 집단주의적 문화가 계속 가지고 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확실히 그 조직 내에서 튀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그리고 조직 내에서 어떤 지도자가 함부로 이렇게 멸시당하거나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용납을 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유대인의 문화에서는 후츠파 정신이라 그래서 정말 청년이라도, 아무것도 잘 모르는 청년이라도 정말 명사들한테 가서 얼마든지 따질 수 있고 막 그런 문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반론을 제기할 수 있고, 그런 이제 후츠파 정신이라 그러는데, 그런 거를 제가 보면서 항상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한국에서는 왜 그런 경우가 흔하지가 않고, 그렇게 하면 되게 모질고 나쁜 사람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사 생활할 때 프리랜서를 제가 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되게 제 입장에서는 되게 비합리적이었어요. 왜냐하면 회사 생활은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팀플레이니까, 그쵸? 근데 이제 가끔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이제 가끔은 이건 좀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제 되게 수직적으로 찍어 누른다든지, 그 사람이 그러니까 멍청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도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제 실적 같은 거를 다 뺏어가고, 제가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상사가 그 윗사람한테 해도 제가 그냥 넘어가야 되는 상황들이 되게 많이 생겨요. 이게 수직적인 거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리고 되게 어떻게 보면 금융권들의 사례만 봐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뭐 카카오뱅크나 어떤 K뱅크 같은 곳이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금융권들이 굉장히 불편한 앱을 만든다든지 사용자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그러니까 자신들이 책임을 안 지는 그런 방식으로 금융인증서 같은 걸 만들어서 사용자가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지금 네이버페이라든지 지금 뭐 알리페이라든지 뭐 어떤 뭐 세계적인 혁신을 하는 이런 페이들 있잖아요. 페이류들은 오히려 그 책임을 지는 주체를 고객한테 주는 게 아니고 회사 자체에서 꽤 많은 책임을 지게 하는 방향으로 바꾼 대신에 손해를 어느 정도 감수를 하고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게끔 만드는 게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금융혁신을 하는 곳들이 결국에는 IT 쪽이 훨씬 많았고, 그런 이유가 그 금융회사들의 기존의 수직적인 구조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도 IT 회사들 중에서는 수직적인 곳들이 여전히 많거든요. 왜냐면 잘 안 바뀌어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과연 이렇게 미국이 그런 방식으로 만약 일을 했다면 지금 뭐 미국의 초인류 기업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 한다면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기술을 주도하는 경우는 크게 흔하지 않아요. 거의 컨텐츠를 주도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세계적이라고 한다고 하면 삼성 정도밖에 없는데, 삼성이나 뭐 LG 같은 회사겠지. 근데 이제 그 두 가지 회사들은 애초에 국내 회사라고 말하기가 힘들 정도로 미국에 정말 뛰어난 그런 인재들을 많이 고용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핵심 부분은 그쪽에서 돌아가고 있지 않을까 저는 조심히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갑자기 문화나 사회 전반적으로 실리콘밸리 스타일의 이름을 가져다 쓴다든지 갑자기 수평적인 회사라고 해서 딱 한다고 해서 뭔가 바뀌지는 않아요. 제가 학생을 가르쳐보고 팀노바에 오는 학생들이 어리석은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자기 생각들이나 주관이 뚜렷한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같이 얘기를 해보면. 특히나 응용 2단계에 있는 친구들은 되게 멋있는 친구들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 얘기를 하다 보면 각자 의견들이 되게 합리적이고 똑똑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니까 뭐라 그래야지? 그니까 어떻게 보면 학교는 좋지는 않지만 자기 주관이 어느 정도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얘기를 해보면 확실히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수평적인 회사를 되게 선호하고 수평적인 회사가 자기한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친구들조차도 막상 이제 일을 시키면 수동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수평적인 거랑 그 능동적인 건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대표이사 제외하고는 또 수평적인 구도, 그 샤오미 같은 경우는 대표랑 임원진들을 제외하고는 다 같은 직급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직급으로 운영하면 뭐예요? 그 안에서 누군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누군가가 지시해주지 않으면 일하지 않는 그런 한국 사람 특유의 그런 문화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그 대학교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다 공무원 시험을 본다든지 수능 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든지, 지금 코딩 쪽에서도 똑같아요.
유명한 기업에서 코딩 테스트를 하는 것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무조건 받아들이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코딩 테스트는 여러 가지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과정을 보고 이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하는 코딩 테스트라면 항상 오케이를 하지만, 문제풀이 방식에선 예전부터 계속 반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전에도 코딩 테스트가 있긴 했었지만 이런 느낌의 코딩 테스트는 아니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10몇 년 전부터 갑자기 유행하기 시작해서 조금 다르게, 실리콘밸리식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조금은 되게 아쉽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감히 비판을 못하는 사회가 온 거예요. 그걸 비판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욕을 먹거든요. 이게 수직적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누군가 어떤 메시아적인 사람들, 아니면은 되게 권위적인, 자기가 신봉하는 그런 집단이 있고, 그 집단이 그곳에 간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걸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 집단 린치를 가한다든지 공격을 하는 게 이 수직적인 구조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수평적인 건 개개인이 생각이 다를 수 있구나라는 전제를 깔고 보는 건데, 그런 것들이 잘 행해지지 않죠. 애초에 토론 문화나 개인의 생각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좋은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는 사회에서 과연 수평적인 구조로 우리 모두 직급 없습니다, 대표이사 빼고는 나머지 다 평사원이에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그래서 어쨌든 사회 전반적으로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부터 엄마가 다 시킨 대로 하고, 대학 와서는 뭐 그 주변 선배들이 어디 갔다더라, 또는 그러니까 정답이 다 있는 거지. 근데 안타깝게도 제 생각이지만 그렇게 정답이 주어지는 거는 경쟁률도 되게 높고, 남들이 다 그쪽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진짜 찐 부자들이나 어떤 자기 각자 스타일로 성공하는 분들은 오히려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방식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가는데 자신이 없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래 버리니까 기존의 방식과는 정말 다른 좀 혁신적인 방식으로 제가 교육 혁신을 일으켜서 지금 정말 연봉 7천으로 가는 친구들까지 나오는 그런 수준의, 이제 그 정말 높은 수준의 친구들을 만들어서, 신입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는 친구들 많이 만들어도 이게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사회 통념적으로. 저게 일반적인 스탠다드한 기준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되게 이런 게 힘든 거예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기존의 뭐 자동차 엔지니어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회사가 아니고 새롭게 설계하고 전기자동차라고 하는 그 패러다임을 아예 바꾼 사람이고, 구글의 검색 엔진조차도 기존의 야후나 다른 기업들이 알타비스타라고 옛날에 있었거든요. 뭐 그런 곳에서 하는 방식보다 좀 더 혁신적인 방식으로 시작을 한 거고, 서양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술 혁신을 하는 곳에는 투자자들의 마인드나 국민들의 기본 정서 자체가 조금 다르니까 투자를 해볼 만하다라는 느낌이었는데, 국내에서 게임을 투자할 때도 옛날에 보면은 리니지 같은 거 보면은 막 리니지가 뜨면 리니지 비슷한 걸 만들려고 투자를 했지, 아예 새로운 거 막 그 투자하는 투자 받기가 되게 힘들다고 선배들이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구조 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동아시아적인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려면 동아시아 특유의 그 구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똥군기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개인주의적 성향을 인정하기는 아직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아니 하다못해 뭐 예를 들어서 성인 전용 사이트도 아예 못 들어가게 하는 나라인데, 그 중국식 황금마패처럼 막 그런 나라인데 우리가 뭐 개인의 그런 거 이렇게 취향이나 그런 거 존중을 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잘하자 이거지. 똥군기를 부리는 순간, 만약 팀장이 똥군기를 딱 부려, 그러면은 나 여기 일 안 할래, 그리고 바로 나올 줄도 알아야 돼요. 반대로 이제 서양이 딱 좋은 게, 진짜 영 아니고 똥군기 부리는 팀장 있으면 바로 자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잘리고 나서 부당해고 막 됐다고 막 시위하고 막 그 노동청에 신고하면은 그 회사의 페널티가 되게 많거든요. 그냥 그런 거 왜 있는지 모르겠어. 막 노동자의 인권 막 이러는데, 회사에서 해고되면은 노동자가 정말 인권이 나빠지는 걸까? 나 우리나라 법에 진짜 불만 많아요. 막 예를 들면 우리나라 좋은 나라 생각하지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건물주가 뭐 열심히 상권 만들어 놨더니 건물주가 그거를 뺏어갔대. 뭘 뺏어가? 계약기간 2년을 했으면, 아니 그렇게까지 상권 만들 자신 있었으면 뭐 3년 4년 이렇게 하지.
만약에 본인이 잘못 그 상권 운영해가지고 상권 망하면 건물주한테 더 연장해달라고 안 할 거잖아요. 상권 망해서 장사 하나도 안 되면 그냥 빠질 거면서, 빠지는 건 되게 편하고 들어가는 거는 자기가 상권 키웠다고 그때 잘 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계속 연장하고 싶어하고. 저는 그것 좀 내로남불인 것 같아요. 그런 방식이 인권과 어떤 뭐 복지라는 측면에서 누군가를 보호하고 이럴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좋은 결과 못 봤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요. 안타깝게도 그런 방식들의 사고가 국민 보편적으로 깔려 있을 때 예를 들면 쿠바도 그랬었고, 정말 많은, 그러니까 복지도 어떤 그 사업 전반적으로 기업이 좀 잘 될 수 있고, 진짜 만약에 미국처럼 엄청나게 발전하고 기술 주도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게 되고 싶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컨텐츠 사업이 왜 잘 될 수밖에 없냐면 아이돌이 정말 혹독해요. 아이돌의 성장 과정이 너무 혹독하고 그 아이돌들이 못하면 바로 잘라도 상관없는 그런 구조 속에서 아이돌들이 막 부당해고다 이렇게 주장 안 하잖아요. 오히려 실력 하나로 승부하니까 오히려 더 냉정한 거야. 오히려 그런 시장이 잘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돌도 얼마나 훌륭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못하는 사람 어떻게 사냐라고 하는데, 공부를 더 하던지 아니면은 더 쉽게 할 수 있는 또 저렴한 연봉 받는 곳에 가던지, 그게 맞죠. 왜냐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연봉이 다른 게 당연히, 아니 사람들 열심히 왜 사는데, 열심히 하면은 인정받고 싶으니까,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고 싶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게 여러분들이 실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해야 합니다. 똥공기 부리는 순간 바로 퇴직 러쉬를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출중하게 만들어야 돼요. 회사 내에서 잘하면 함부로 하는 사람도 없고, 만약에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간다고 하면 보통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대표들이 엄청 잘해줘요. 의자 사주고 뭐 컴퓨터 좋은 거 더 사주고. 요새는 개발자가 갑이라니까. 못하는 개발자들은 뭐 잘 모르겠는데 잘하는 개발자는 갑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 계속하고, 이런 얘기를 제가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부터 했는데 한 3, 4년 됐죠. 근데 처음 할 때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제 말이 틀린 게 있냐고요.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실력 있으면 되게 편해지고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우리도 더 열심히 해서 잘할 거다 라고 했는데 연봉 7천까지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실력이라 생각해요. 이번에 또 이번에 간 친구도 뭐 5,800 갔었고, 이런 연봉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실력만 키우시면 시장은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뽑으려는 사람들이 막 널려 있어요. 연락 되게 많이 오고요. 메일도 되게 많이 와요. 개발자 막 소개시켜달라고. 그러니까 근데도 우리가 다 소개를 못 시킬 정도로 선배들이 먼저 데려가 버린가, 고연봉으로. 이미 선배들이 인정을 받아버리니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잘하셔야 되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막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막 되게 근로자의 눈물 이런 거에 감정이입하지 마세요. 가끔 보면 내가 어디서 우리 동네였나 어디서 내가 뭐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면 개발자들끼리 막 되게 회사 욕하는 그런 얘기를 카페 같은 데서 이렇게 우연히 들을 때가 있어요. 이 커피 기다리다가.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까워. 그러니까 나 같으면 진짜 그 회사가 별로면 딴 회사 가면 될 것 같은데 왜 저기를 못 갈까 생각해보면, 그냥 본인도 자신 없으니까, 귀찮으니까, 뭐 등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게 맞아요. 그 절을 굳이 막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쳐서 괜찮을 정도로 뭔가 이렇게 메리트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가 흔하진 않잖아요. 왜 굳이 상처받고 굳이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보자고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요, 그 실리콘밸리도 보면 진짜 별로면 휙휙 바뀌어요. 1년 딱 일하고 구글 별로네? 그럼 나는 구글 정도 들어간 엔지니어라면 다른 데도 충분히 휙휙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막 야후 가야지? 아니면 나는 뭐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가야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똑똑하고, 우리나라 스타트업 씬에서도 진짜 CTO급 되는 사람들, 고연봉 받는 사람 진짜 많고, 만약에 좀 이렇게 뭐 하나 제대로 키워본 적 있는 사람들이면 슈퍼스타예요, 슈퍼스타.
그래서 자꾸 제가 스타트업 계속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뭐 네이버 쪽에서 막 정말 되게 유명한 그런 서비스를 막 주도하는 팀장이었다든지 CTO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또 엄청 잘 나가겠지. 근데 그런 것처럼 그냥 어느 조직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냥 그 사람이 잘하면 돼요. 저는 그냥 일반 중소기업에 계속 있다가 거기서 핵심 개발자로 있다가 대기업으로 그냥 시프트해서 가는 경우 되게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코딩 테스트 같은 걸 또 안 배워요. 기존에 있던 그 팀에서 팀장이 그 사람 실력을 이미 알고 검증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냥 빨리 오라고 뭐 이렇게 데려가는 경우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신입의 코딩 테스트가 심한 이유가 그 보통 이제 검증이 안 되니까 좀 겁이 나는 거야. 그래서 회사에서도 이렇게 최소한의 그런 걸 하려고 코딩 테스트를 좀 하는 건데, 저는 그 방식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긴 한데, 어쨌든 그런 방식들이 되게 신입들한테 좀 더 가혹하거든요. 증명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일단은 스타트업 같은 데서 좀 더 그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 대표님들이랑 같이 일을 해서 실력을 보여주고 좀 안정적으로 키운 다음에 대기업 가려면 가라고 하는데, 제 제자들 중에 대기업으로 거의 안 가는 것 같아요. 바로 창업을 한다든지 대기업 못지않은 연봉을 받으면서 뭐 CTO로 일하는 친구도 아니고 팀장급으로 일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아무튼 그래,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성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개발 시장이라는 걸 어줍잖게 알면서 그냥 무조건 막 되게 유명한 기업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바보 같은 생각이죠. 일반적으로 그냥 적당히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 그 보면 되게 세계적인 회사인데도 일반 사람들한테 별로 안 유명한 회사들도 많아요. 기술력으로는 되게 출중해서, 실제로 뭐 저도 옛날에 보안회사 다닐 때 제가 다녔던 회사가 병특하면서 다녔던 데인데, 거기는 웹방화벽 우리나라 국내 1위였어요. 지금도 1위일 거고, 뭐 DB 암호화 제품이나 이런 것도 되게 훌륭해서 고객들이 뭐 삼성이나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삼성 쪽에도 되게 많이 프로젝트 했었고, 뭐 국민카드 뭐 이런데 뭐 현대카드 이런 쪽에도 프로젝트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 제품이라고 단순히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협력해서 많이 해요. 큰 작품들은 라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해보면 아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들은 너무 이렇게 판타지가 심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보면서 이제 경력이 많지 않은 분들인가 보다, 아니면 많이 안 해봤네 저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경력 많거나 이런 개발자분들이랑 얘기했을 때 생각보다 되게 합리적이에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 말이 틀리지 않는다는 걸 알거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같은 거죠. 지금 제가 프로를 18년 하고 프로로서 18년이고 제가 지금 개발 씬에 있는 지가 28년인데 10살 때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좀 다 떠먹여 주면은 그냥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어줍잖게 듣고 와가지고 막 공격하는 사람들 보면 저는 그냥 차단해버려요. 그냥 왜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생각이 다른 거거든. 생각이 다른 건데, 이상하게 노프 팀장이 얘기하는 그런 친구들은 연봉 5천 이상으로 다 가버리네, 신입인데도. 그게 이제 결국엔 제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 근데 아무튼 뭐 이런 얘기는 이제 뭐 지겹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항상 말씀드리지만, 똥군기 문화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냥 단호하게 그냥 잘하시는 게 결국에는 핵심이다. 그래서 좀 안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상처받지 마세요. 그냥 쉬프트 해버리세요. 그냥 걔네 그 집단에 있지 마세요. 회사마다 너무 스타일이 다 다르고 여러분들에게 잘 맞는 회사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그 회사를 고를 수 있는 권한은 여러분들 실력에 있다라는 거, 그거 하나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평생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한 20대 정도면 개발 수준만 높으면 평생 개발 가능할 것 같아요. 미국에도 그런 현상이 많이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멘탈 딱 잡으시고, 이거 한번 배워 놓으면은 내가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만 만들면 오래오래 쓸 수 있구나 라는 생각 하시면서 이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